3교시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로서 연대의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대의식은 사회 구성원, 상호간 또는 구성원과 사회 간의 상호 의존을 지탱하는 의식이다. 사회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속 의식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는 구성원의 능력이나 경쟁 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사회적 불평등과 인간 소외 현상 등이 각종 부작용이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 의식이 작용할 때 구성원들이 공통의 위험에 빠지게 되더라도 이를 제거하기 위해 협동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빈곤이나 질병, 재해, 실업 등 사회복지 정책의 제도적 장치가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 의식이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었을 때 이러한 정책적인 효과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연대 의식인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공평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로서 공평성은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평적 공평성은 모든 사람이 인간의 존엄과 인격 면에서 동등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동일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가치. 그리고 수직적 공평성은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과 인격 면에서는 동등하지만 인간의 욕구나 능력, 노력, 공헌 등 다른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다르게 보상해야 한다는 가치. 수평적 공평성이 수량적 평등이다. 그리고 수직적 공평성은 비례적 평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공평성은 수직적 공평성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공평한 불평등성을 나타내죠. 사회보험 정책의 경우 가입한 사람에게 보상하는 것이나 창의적인 제안이나 집행을 통해 조직의 경쟁력을 높인 사람에게 포상이 주어지는 경우, 그리고 국가의 공헌한 대가로 국가 유공자에게 주어지는 보상 등은 공평한 불평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 적절성은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로서 적절성은 사회복지 정책이 대상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욕구라는 현실을 얼마만큼 충족시켰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질적인 부분도 포괄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의 욕구는 서비스 사이의 괴리가 적절했는지를 보자는 것입니다. 적절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대상자들의 욕구에 대한 적절성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화 이전에는 절대 빈곤 시대였습니다. 이후에 삶의 질이 상당 부분 향상되었죠. 대상자들의 욕구 수준과 유형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선진국과 후진국가에 거주하는 대상자들의 욕구 역시 같을 수가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획일적인 적절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효율성,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로서 효율성이다 하면은 자원에 비해 인간의 욕구는 제한적이라는 점에 근거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의 산출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효율성은 경제정책 등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정책은 2차적인 수단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 이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보건의료 체계 등에서 잘 나타나는데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시장경제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며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근로의욕과 저축률, 이러한 수치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공공부조 및 실업급여 같은 프로그램의 지급 수준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을 때 대상자로 하여금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저축률이 감소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급 수준이 너무 낮은 수준일 경우에도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죠. 저소득층 실업자 등이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돼서 빈부의 격차 확대 등 사회적 위기가 올 수 있겠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보건의료 체계에 있어서 국가가 높은 수준으로 이를 국유하게 되면
의사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켜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반면에, 이에 대해 국가가 너무 낮은 수준으로 접근하면 저소득층은 의료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져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회적으로 처한 상황에 따라 효율적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와 관련해서 부의 소득세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도 부의 소득세가 여러 번 나왔는데요. 부의 소득세는 그 자립적인 생활이 충분한 계층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객출하지만,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 및 빈민층에게는 건강관리비 등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비용을 지급한다는 뜻으로 저소득층이나 빈민층의 생활비 부족분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어 접근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로서 접근성은 서비스 대상자들이 사회복지 시설 등을 얼마만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자들에게 복지시설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접근성은 매우 중요하겠죠. 사회복지시설 등이 도시 위주로 설치되어 있다면 도시에 거주하는 서비스 대상자들은 접근성이 높겠죠. 그렇지만 그 시골이나 농촌, 외곽에 거주하는 대상자들이 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낮은 수준을 나타내어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의 그 목표 가운데 궁극적인 목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존엄성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이 인간의 존엄성 지향이 그 민주주의 체계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도 앞서 말씀드렸는데, 그럼 인간의 존엄성이란 개인이 인종이나 종교, 연령, 성, 교육 수준,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존엄한 가치를 지닌다는 뜻인데요. 우리 헌법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착안한다면 인간의 충족되지 못한 다양한 욕구에 대응해서 문제를 해결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지향시키는 것이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봤을 때, 인간의 존엄성 지향은 사회복지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 정책의 궁극적 목표 중에는 인간의 존엄성 지향뿐만 아니라 자립성을 지향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통합을 지향할 수도 있습니다. 자립성이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또 갖는 의미 있는 단어인데요. 이 자립성을 지향한다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의존에서 벗어나 자기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러니까 자립성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을 통한 각 개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향하고, 동시에 그 클라이언트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적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프리들랜더라는 그 학자는 사회복지의 기본적 원리를 자발성 존중의 원리, 개인 존중의 원리, 기회균등의 원리, 연대의 원리로 표현한 것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종합하면은 사회복지 정책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여 해결할 수 있는 데까지만 개입함으로써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이러한 자립성의 지향은 사회복지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회통합은 누구나 다 알다시피 사회 구성원 간에 서로 결속력을 해서 뭉친다, 이렇게 뜻하는 것인데요.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 정책이 클라이언트를 사회에서 제거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했듯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신체적으로 재활해요. 생산적인 인간으로 만들어 사회 통합을 이루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에 대해 놓여 있는 장애인 등 클라이언트가 평등의 기초 위에서 정상인이 영위하는 수준과 동등하게 사회 내에서 존재하고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사회 통합의 결과라고 또 할 수도 있죠. 종합적으로 그 사회복지 정책이 클라이언트에게 복지적인 원조를 제공하여 사회생활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개인적으로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사회 혼란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사회 통합 역시 사회복지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궁극적인 목표는 또 경제 성장을 또 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또 경제 성장이 있다는 것인데요. 사회복지 정책과 경제 성장의 관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 노동 공급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노동 공급 증가라는 것은 뭐 육아 지원을 통해서 여성의 출산율과 경제 활동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평생 교육 체제를 통해 고령자의 취업 가능성을 높인다. 생애 취업 기간을 연장시켜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뭐 저소득 가구 학생들의 학업 여건을 개선한다. 그 다음에 사회 구성원들의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평생교육 체계를 잘 정비한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을 잘 이끌어 나가면 규모의 경제를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을 민간 기업이 아닌 국가가 공급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어서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사회복지 정책이 내수 기반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요.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서 소득 균등화를 내세우면은 내수 기반의 안정화라는 효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 정책은 불가피한 경제 유연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인데요. 높은 수준의 사회 안정망이 되어 있을 때에는 국민들이 경제 성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산업 구조 조정 등을 뭐 수용할 수 있고 이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려는 태도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뭐 사회복지 정책이 중소 영세기업 등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며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 제공되는 사회임금은 기업이 노동자들이 지급하는 직접 임금을 어느 정도 대체하여 중소 영세기업 등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다. 그리고 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단체 교섭의 거래 비용도 낮출 수 있다. 결국 결론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적 비용을 줄여준다는 것인데 국민들의 그 기초생활 보장은 빈곤으로 인한 범죄 등을 감소시켜 사회보장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이 긍정적인 효과만을 나열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뭐 부정적인 그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 혜택이 높은 수준으로 제공되면 그 노동에 대한 동기 유발이 어렵게 됨에 따라 근로 의욕이 저하되고 이런 부작용들이 대규모 자발적 실업 등을 가져와 경제 성장을 해친다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누진세를 내게 되는데 납세자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킴으로써 사적 투자를 위한 자본 축적의 중요한 재원이 되는 개인 저축이나 이윤 창출 의욕을 감소시켜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좀 이론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쨌든 또한 뭐 파업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사회복지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오히려 파업을 부추기고 장기화시키게 된다. 과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함으로써 산업 생산 마비 및 경쟁력을 저하시켜 경제 성장을 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복지 정책과 그 근로자의 파업 간에 조금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어쨌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세부적 목표에는 타이틀을 일단 설명드리자면 소득 보장이 있고요. 건강 증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 환경 개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궁극적으로 목표와는 조금 다르지만 세부적 목표에도 삶의 질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세부적 목표로서 삶의 질을 보장한다는 것은 포괄적 의미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의 그 세부적 목표에서의 들어갈 내용을 보면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여성 등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들 사회적 취약계층은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는 계층 등으로서 이들이 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소득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이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이다. 대인적 서비스가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이다.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은 취약계층에 금전적인 것이나 또 금전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상담이나 재활, 교육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취약 대상별로 아동이면은 뭐 아동복지 서비스 정책, 청소년 복지 서비스 정책, 노인 복지 서비스 정책, 장애인, 여성 복지 서비스 정책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이라는 그 넓은 목표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 보장은 사회복지 정책의 세부적 목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특성 가운데 사회복지 정책의 주체 및 객체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주체에 있어서 그 정상적인 생활의 수준에서 일탈했거나 또는 그러한 위험이 있는 불특정 개인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우리는 사회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는 빈곤이나 실업, 장애 등이 원인이 되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사람 뭐 대상 또 그러한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 체계다. 사업 문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함께 그 예방적 활동도 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개인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지자체, 개인 이렇게 사회복지 정책의 주체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주체라는 것은 정책을 집행하고 형성하고 집행하고 이러려면은 국가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 뭐 공공사회복지기관, 민간사회복지기관, 비정부 단체 등이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정책의 주체를 정의하는 데 있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가치 배분 활동의 범위와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 형성의 일부 단계까지는 비정부 기구의 영향력이 작용될 수 있겠죠. 정책 의제가 형성된 후에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합법적인 권위가 부여되는 그 다음에는 그 정부의 역할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주체는 국가를 비롯하여 개인, 뭐 재단도 될 수 있고, 뭐 조합도 될 수 있고, 뭐 종교 조직, 뭐 단체, 뭐 사회복지 법인,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분야를 거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개별 주체들이 단독이 될 수가 있고 또 개별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합해서 될 수도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이 이렇게 공동으로 협력을 해서 주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뭐 개인이 사회복지 주체가 되는 경우는 그 말처럼 그렇게 많은 경우는 없으나 사회복지법인이나 또는 뭐 비영리 법인과 같은 공공적 성격을 갖는 민간 법인이나 단체가
국가 또는 지자체와 함께 사회복지사업의 직접적 담당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6.25 때 많은 피해를 입었을 때 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재단을 세우고 기독교 문화, 선교 뭐 이런 것을 했을 때 많이 불우한 사람들을 도와줬죠. 지금까지도 이런 선교사들이 남긴 교회나 재단들이 사회복지법인이나 재단을 만들어서 지금껏 그 민간의 역할, 민간의 사회복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봤을 때 최근에는 뭐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이 혼합된 형태인 섹터라고 하는데요. 제3 섹터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체와 재정의 측면에서 공공과 민간을 나누지 않고 다양한 주체들이 개발되고 협력해야 한다는 복지 혼합주의, 복지다원주의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제3 섹터가 되는 주의가 복지다원주의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객체에 있어서는 복지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적용되고 뭐 혜택을 받아야 할 그런 대상을 객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은 일률적으로 규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각각의 사회복지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서 그 대상이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사업의 대상은 모든 국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국민이 어떠한 상태를 국가가 사회복지 대상으로 설정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규정한다고 할지라도 국가가 항상 개인의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의 대상을 말하자면 언급하자면 좁은 의미로 봤을 때는 기본생활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 노인, 장애인, 실업자, 불황인들 이런 분들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 본다면 현재 기본적인 생활 능력이 없는 계층뿐만 아니라 앞으로 생활의 위협을 받을 가능성 있는 대상까지 포함된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사회복지 정책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특성 가운데 사회복지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논해보면요. 사회복지 정책을 국가가 주도해서 제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지국가라는 것이 평등, 소득의 재분배, 인간의 존엄성, 사회 구성원의 유대 등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회복지의 제한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 같은 이유는 누구나 다 납득하고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 시장이나 가족에 의한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회복지 제한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제어들이 자발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합리적인 선택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경쟁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자유경쟁에 의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시장은 특정 조건 하에서는 어떤 제어들은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제어들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위해서는 공공재가 아닌 사유재이어야 하며 재화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재화에 대해 수요자와 공급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규모의 경제 효과가 적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건 경제학 용어에서 많이 나오는 수요 원리와 공급 원리, 그 다음에 효율적, 비효율적 시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재화와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되어서 사회 구성원들이 원하는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개입해서 시장의 실패를 해결할 수 있고 이 결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자원의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는 바로 이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시장에서보다는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공재라는 것이 정부 재정에 의해 공급되어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에 있어서는 대규모 경영에 따른 관리비 절감의 이익 등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미인데요. 사회복지 정책상으로는 재화나 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것이 그 단위당 비용도 적게 들고, 또한 이러한 재화나 서비스가 민간 부분의 여러 공급자들에 의해 제공되는 것보다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부 효과라는 것은 어떤 경제 활동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않고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인데요. 긍정적 외부 효과, 부정적 외부 효과가 있는데요. 긍정적이란 외부 효과는 어떤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도록 이득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부정적 외부 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가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고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공장 폐수라든지 피해를 주더라도 이웃집에 그 피해를 주는데도 이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인 외부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역의 선택이란 뜻은 건강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나 위험 직군에 속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 등이 리스크가 높은 계약자의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상품에 가입하는 것인데요. 위험 확률이 높아지고 보험료가 인상되는 악순환이 발생되어 위험이 분산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 정책의 특성 가운데는 사회복지 정책의 상반된 시각이 있는데요. 상반된 시각에는 성장주의와 분배주의, 개인주의와 집합주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분배보다는 성장을 우선시하는 성장주의와 성장보다는 분배를 우선시하는 분배주의의 논쟁이 있고요. 개인주의와 집합주의 역시 양립하지 못하며 갈등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 또 다른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역시 사회복지 정책이 시작된 이래 끊임없이 논쟁이 이어져 왔는데요. 자산조사 등을 엄격히 선별해서 저소득층의 복지기본선 이하의 국민을 대상으로 그 선별주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나이, 자녀, 유무 등 특정한 자격에만 해당되면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는 보편주의 시각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 이번 3교시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2장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